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2일이고요. 여러분들이 방학하기 전에 들어야 될 수업의 분량이 조금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업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2학년 2반 교실이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을 안 듣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용하게 수업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었냐면요,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이 어떠했느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 살펴봤냐면요,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명나라의 경우에는 북로 남해의 침략과 환관의 발호 등으로 인해서 국력이 쇠퇴하고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시도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계속 쇠퇴해가는 중이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조선은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림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으나 이후에 붕당으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붕당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중이었다. 특히 임진왜란 전까지 200년 가까이 전쟁이 없는 상황이었고, 또 농민들이 땅을 잃으면서 몰락해 가게 되면서 점차 군인으로 복무한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군대에 오는 대신에 세금을 더 많이 내면은 군대를 면제해주는 방군 수포제 같은 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조선의 군인의 수는 크게 감소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명나라나 조선 모두 임진왜란 직전에 전쟁이 터지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일본의 상황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참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원래 교실에 아무도 없는 데에서 혼자 찍을 때 하고, 학생들이 있는데 아무도 수업을 안 듣는데 나 혼자 수업을 찍는 거하고 굉장히 기분이 좀 묘하네 이게.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신선한 경험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해 보자면요, 일본은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혼란한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굉장히 안정을 찾아가던 중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 전에 일본이 왜 혼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일본의 혼란이 끝나고 어떻게 일본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씩 끊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본은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 의해서 센고쿠 시대라고 하는 일본의 전국 시대가 통일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센고쿠 시대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센고쿠 시대란 무엇이냐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번에 일본 역사에 대해서 어디까지 배웠었냐면은 무로마치 막부까지 배웠어요. 그죠?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가 몽골의 침략을 겪고 난 이후에 고다이고 천황과 아시카가 다카오지 같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무너졌고, 이후에 남북조 시대를 거쳤다가 새롭게 만들어진 막부가 바로 무로마치 막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무로마치 막부도 처음에는 쇼군과 막부의 힘이 강력해서 중앙에서 지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을 통치하는 무사들의 힘이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다이묘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점차 힘이 강해지게 되면서 독립세력처럼 되고 지방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오닌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계기로 막부와 쇼군의 권위가 크게 떨어지게 되면서 지방의 세력이 다이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100년 넘게 일본 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혼란한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 시대가 바로 센고쿠 시대였다라는 것이고요. 이 센고쿠 시대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중국의 주나라 때 주왕실의 힘이 약화되면서 나타났던 춘추 전국시대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인 막부가 일본 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됨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무사들이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일본 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면서 하극상과 전쟁이 난무하는 이 중국의 전국시대와 같은 때가 바로 센고쿠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가마쿠라 막부나 무로마치 막부나 이 막부의 통치 구조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봉건적 주종 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봉건적이다라고 하는 말 우리 예전에 주나라의 봉건제 배웠잖아요. 그죠? 왕이 전국을 직접 통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어서 그것을 대신 통치하게 하는 것, 요게 이제 봉건제였잖아요. 그죠? 이 일본의 막부의 통치 구조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자, 쇼군과 막부가 일본의 중앙 정부와 최고 통치자인데요. 자기 혼자서 일본의 땅을 전부 다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무사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그가 다스릴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쇼군과 직접 주인과 그를 따르는 종의 관계를 맺은 상급 무사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자기가 쇼군에게 받은 토지를 직접 다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충성을 하는 무사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받은 땅을 통치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쇼군에서부터 상급 무사, 중급 무사, 하급 무사로 내려오면서 주인과 종을 따르는 주종 관계가 맺어져 있었고, 충성과 그에 대한 대가로 토지를 지급받으면서 무사들에 의해서 일본의 농민과 토지가 지배되던 구조가 바로 일본의 막부의 통치 구조, 봉건적 주종 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주나라에 대해서 배웠을 때처럼 다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봉건제는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초반에는 넓은 땅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꽤나 괜찮은 제도이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쇼군, 중앙에 대한 왕이나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약화되면서 점차 지방 세력들의 힘이 커져가게 되고 결국에는 중국이 분열되기 이르렀잖아요. 그죠?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막부의 통치 구조 역시 주나라의 봉건제와 같이 이러한 봉건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점차 지나면 지날수록 이 쇼군과 막부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반대로 점차 이 지방의 무사 세력들이 성장을 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점차 이 막부를 대신해서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해 나갔던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일본에서는 다이묘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 때 주나라 왕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지방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던 제후와 마찬가지로 이 무사들 역시 점차 쇼군과 막부의 지배력이 약화되자 지방을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지방에서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무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다이묘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다이묘들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었어요. 상급 무사가 하나의 어떤 지배 영역을 구축하면서 강력한 다이묘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지방의 하급 무사들이, 중급이나 하급 무사들이 묶여서 한 지방을 통치하는 그런 어떤 다이묘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무수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만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점차 막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 이들이 일본 지방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다이묘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주나라 봉건제가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은 이런 거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바로 주의 동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죠? 주나라 왕실의 힘이 점차 약화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후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 사건이 바로 견융족이 주나라의 수도인 호경을 공격을 해서 주나라의 수도가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겨가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주의 동천이라는 사건이었어요. 그죠? 이 사건을 겪으면서 주나라 왕실이 지방 제후들을 혈연적으로나 아니면 군사력으로나 둘 다 통제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라고 배웠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점차 이 막부와 쇼군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지방 부사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일본에서는 오닌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오닌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의 8번째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마사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아시카가 요시마사 같은 경우에는 쇼군이었지만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 오랫동안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들 없이 죽을 팔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동생한테 내가 죽으면은 네가 뒤에 쇼군을 이어받아라 라고 이렇게 사전에 미리 다 이야기를 해놨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생 역시 자기가 쇼군을 당연히 뒤를 이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쇼군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 권력을 물려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섬세한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권력자가 바뀐다고 하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충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의 준비와 밑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쇼군이 되기 위해서 많은 다이묘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으면서 점차 권력을 물려받고 또 자기가 쇼군이 되었을 때 그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아들 없이 죽을 팔자라고 생각했던 아시카가 요시마사에게 늦둥이 아들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부인을 중심으로 해서 동생에게 쇼군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깨고 늦둥이로 하여금 쇼군을 물려받게 하자라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렇죠. 전국의 무사들이 동생이 쇼군을 이어받는 것이 옳다, 늦둥이가 쇼군을 이어받는 것이 옳다라는 식으로 양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갈려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누가 쇼군을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동생 편, 늦둥이 편으로 일본의 무사들이 나누어서 무려 11년 동안이나 전쟁을 치르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일본에서 벌어졌던 오딘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결국에 늦둥이가 쇼군이 되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게 별 의미가 없었어. 왜냐하면 11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막부와 막부가 있는 교토가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면서 막부와 쇼군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약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늦둥이가 쇼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방의 무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그런 형태의 쇼군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주의 동천 사건으로 인해서 주나라 왕실의 힘이 약해져서 지방 제후들을 통제할 수 없었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이 막부의 힘이 점차 약해지다가 오닌의 난을 계기로 막부와 쇼군의 힘이 결정적으로 약화되면서 지방 다이묘들을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지방을 실질적인 지배한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다이묘들, 이제는 자기가 남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가고 전쟁을 벌여도 막부와 쇼군이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은 지방 무사들끼리 다이묘들끼리 싸우면 강력한 힘을 가진 쇼군과 막부가 그들을 제압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방 곳곳의 다이묘들이 더 넓은 토지와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 내에서 자기들끼리 패권 다툼을 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일본의 전국시대 산국쿠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무사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고 일본 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와 같이 하극상과 전쟁이 난무하는 굉장히 곤란한 전쟁의 시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일하고 일본의 안정을 되찾은 사람이 누구였다? 그게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다라는 것이죠.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센고쿠 시대를 어떻게 통일을 하고 일본의 안정을 가져오게 되었느냐,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 학교 나오는 날이 아닌데 성적 확인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1, 2교시 학교를 나오게 되셨잖아요. 그죠? 방학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방학 중에도 동아시아사를 열심히 공부하신다면은 선생님은 2학기 때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학생이 없겠지만은. 자, 아무튼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